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하나의 딸을 둔 제게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과외를 하면서 우연히 의대, 약대, 수의대 등 다양한 학문을 연달아 공부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엄마들 사이에서 제 입소문이 퍼져 몸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과 합치면 600 이상을 보면서 풍족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벌 필요가 없는 돈이었죠. 너무 잘 번다면 시댁에게 200 이상이라도 널널한 정도로 벌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너무 즐겁게 했고 돈도 차곡차곡 쌓이니까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애가 아픈 줄도 모르고 과일에만 집중하다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저희 딸이 갑자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을 급하게 차려주며 말했어요. 이거 대충 먹고 바로 학원으로 가야 한다. 학원은 잘 다니고 있어. 요즘은요. 맥락을 살려 문장을 재구성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제가 이리 물어보고 나가려는데 딸이 대답을 안 해요. 왜 무시하냐고 했지만 애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가려고 했더니 울컥 화를 냈죠.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고 묻더니 선생님이 너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학교에서 멍만 때린다 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매를 들었지만 딸은 식탐만 쳐다봤어요. 어깨를 흔들어도 무시당하면서 말해달라고 해도 따돌리는 모습을 보고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눈물이 핑 돌면서 애에게 매달리며 힘든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뭐라 할지는 모르지만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아이가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때 생각해보니 최근에 딸과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로 내가 말을 하고 딸은 간단한 대답만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과외 일정을 모두 취소했어요. 다음 날 딸을 학교로 데려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은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멍을 자주 치기는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말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대화를 잘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딸이 나에게만 말을 안 한다고 하니 선생님은 선택적 뮤트증을 의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일단 병원을 찾아갔지만 어떤 진전도 없었어요. 답답해서 딸에게 화를 내기도 했었죠. 엄마가 미워서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왜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씩씩해지고 있어도 딸아이가 공허한 눈빛을 보였었어요. 남편한테도 이래야 한다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에 미쳐있던 엄마가 자식을 망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어 학부모님들께 연락을 취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학부모님들이 아쉬워하면서 붙잡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만 일해도 충분하니까 당분간은 나라에만 신경을 쓰기로 했거든요. 당연히 남편도 동의했고 몇 달 동안 나라 일에 신경 써 주었더니 딸이 저에게 몇 마디 해주기 시작했고 고개도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데 시댁에서 저를 부르셔서 딸이랑 함께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애 때문에 일을 그만해야 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휴식을 취한다면 사실은 핑계를 대고 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들은 언제까지 노는 거야? 딸아이가 선택적 학교 건물에 올라가 죽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듣지를 않았어요. 손녀딸이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선택적?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 얼마나 힘들게 보이느냐? 딸아이 학교 그만둘 것도 아닌데 충분히 쉬었다고 다시 일해라. 의사가 잠시 돌봐줘야 한다고 했다고 하니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300, 400씩 번다고 해서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곧 질투를 토해내셨어요. 이러면서 우리 아들을 기를 목적이냐? 정신이 없는 거냐? 요즘 시대에 누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우리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식을 키워라. 요즘 엄마들 다 그러고 있어.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일이 맞받아쳤죠. 제가 뭘 부려먹었다고 하세요? 저도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시고 전업주부만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거 싶네요. 어떻게 우리 며느리랑 이렇게 다르냐고? 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치과 의사더라고 하더라. 대학도 너보다 잘 나왔고 돈도 많이 버는 게 비교가 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이라 엘리트라고.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필요할 것 같으면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사주네요. 천재들은 역시 다르더라. 예비가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쥐어주고 있다며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라 하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일부러 쉬고 있네요. 우리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아이고, 내가 결혼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말로 비아냥거렸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이러시네요. 이참에 예비 시아버지한테 용돈까지 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럼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이후에 시어머니가 제게 싸가지 없다고 궁시렁거리길래 무시했어요. 그동안 제게 잘해주신 이유가 돈 때문이었나 봐요. 제가 시어머니의 갑이었던 거죠. 2,300만 원의 생활비 외에 돈이 필요하면 공짜로 막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용돈을 못 보내주니까 돈이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쉬는 것 같았어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서둘러. 시어머니한테 벗어나고 싶은 딸이 병원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선을 넘는 말을 해댔어요. 걔가 갓난 애기도 아니고 뭘 병원까지 같이 가죠. 내가 자꾸 싸고 도니 걔가 어리광 피우는 거 아니야. 그냥 내 관심 받으려고 아픈 척하는 거 아니냐고 순간 울컥해서 소리를 질렀죠. 용돈 안 주시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리광은 어머님이 피우시는 거 같은데요. 아픈 손녀딸한테 그러고 싶으세요? 이때 남편이 미쳤냐고 저를 말리길래 남편한테도 막말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님을 말려야지. 나를 왜 말려? 당신도 똑같아. 우리 소형이 아프다는데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어머님 이야기만 하잖아. 이러다가 시댁을 흥남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희 딸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서 시어머니가 상종하려고 하는 것도 싫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딸은 입을 열지 않는 일이 있어 고민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더니 애가 조금 단단해지고 고개를 들기는 했지만 말을 예전처럼 명료하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학교를 잠시 쉬었으면서 저와 함께 다니며 상담에 집중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지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상담실을 잠시 나와 받았어요. 답답하고 바쁠 때 얼마나 바쁜지 물으셔서 그저 대답하려던 찰나에 어머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 동서보시어 댁에 오셔서 좋은 기회니까 오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딸 상담 중이고 바빠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한 여자가 어머님, 잠시만 제가 대신할게요 라고 말씀하며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들으셨나요? 제가 그 동네 예조카 챙기느라 아프다고 해서 한번 병원을 바꿔보세요. 제 언니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동네 얘 조카를 챙기느라 아파서 추천해 줄게요. 제 남편도 병원을 추천받으러 왔다고 하길래 고민이 되었어요. 솔직히 동네 사람들의 건의에 자존심이 상했거나 일사 선생의 말에 손톱을 뜯으면서 눈을 감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이 끝나자마자 딸을 차에 태우고 이렇게 떠나고 싶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학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영이도 괜찮다고 쉬면서 치료 받아보자고. 엄마가 잠시 친할머니 집에 다녀올 테니까 서영이는 집에 있어야 해. 외할머니가 계시다는데 딸한테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딸아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겨놓고 시댁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바로 열렸어요. 시댁 안에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 두 분이 보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예비 동서를 만났는데 시동생이 없는 걸 보니 시동생은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니 예비 동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우리 있는 해외 출장 갔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남의 남편을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요. 아, 일단 치마부터 입으세요. 그리고 밥부터 차리자더니 자기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을 때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어요. 무슨 명절날 종갓집만 며느리 취급을 하고 있길래 제가 앞치마에 벗어던지며 말했어요. 아이, 저 음식 시키려고 부르셨어요. 우리 딸이 아파서 온 건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지금 서영이를 돌보러 가야 하니까 쓸데없는 이유로 부르지 마세요. 제가 화가 나 시댁을 나가려고 하니까 예비 동서가 붙잡았어요. 구석에 어색하게 앉아있던 여자를 소개시켜주길래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누굴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전화로 말씀드린 우리 언니예요. 수화 청소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선택적 한목증도 많이 고쳐본 의사예요. 형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언니가 되게 유명한데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딸 고치려고 책도. 강의도 들었으니까 보고요.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예비 동서의 언니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60에서 80만 원 정도 받았고 환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도 모자라 예약 전화가 불편하게 응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병원에 있었던 제가 놀란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있으니 예비 동서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제가 괜히 음식하라고 했겠어요? 손님 대접해야 하니까 그렇게 했죠. 얼른 가서 요리하세요. 우리 언니 형님 때문에 급했게 와서 밥도 못 먹고 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횟가 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내가 옆에서 거들게 아이가 있으니 소영이 때문에 급하게 연차까지 서자. 나랑 딸을 생각해서 자존심 세우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동생과 시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특히 동생이 하는 말이 귀에 맴돕니다. 신혼집을 위해 돈을 미리 주시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시댁에서 주시는 액수를 시험하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지원을 요청해보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님도 매우 좋아하시고 우리 예비 신랑이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가 아파트도 주셨고 외제차도 주시고 그리고 예비 신랑이 장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가게를 위해 돈을 내주실 거예요. 언니에게도 돈을 주셨으니까 제게만 믿고 주실 수 있는 돈은 다 주세요.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우리 집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니 모든 것을 다 주는 중이에요. 달라는 말 같았어. 예비 동서가 시어머니를 위해 선물이라고 생각하여 주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믿었어. 아마도 예비 동서가 유명한 의사를 데리고 와서 그런 것 같았어요. 돈만을 중요시하는 시어머니가 제 인생의 방향이 망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막을 필요는 없어서 저는 음식을 만들었죠. 상을 차려놓고
예비 동서가 오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반찬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그러자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어머, 이걸 먹으라고 차린 거예요. 어머님은 계속 이 밥을 먹여주셨어요. 어머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밥 해주는구나,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비 동서는 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시어머니와 함께 낄낄대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비 동서가 의사인 줄 알았어요. 언니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농담하고 이 자리에 부른 것 같아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한데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 버렸죠. 예비 동서가 뭐 하냐고 따지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면서요. 먹을 수 없으면 버려야죠. 여기서 누가 먹겠어요? 동서가 상 좀 차려보세요. 얼마나 잘하나 보게. 예비 동서가 입을 벌리고 못 배운 여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엘사인한테 의다되고 말됐고요. 아이 돈 한 푼도 안 벌어오는 년이 말만 많네. 이런 것이 며느리라고 거기다가 대고 예비 동서는 언니가 무료로 진료를 봐줄 거라며 이런 제안을 했어요. 형님이 지금 갑질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한테 부탁할 거 있지 않아요? 그럼요. 가이아요가 진료를 받고 싶으면 시댁에 오셔서 같이 사세요. 저한테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조카도 데리고 오세요. 제가 정신과 의사인 연니한테 배운 것이 있거든요. 서영이가 다시 말해주도록 도와줄게요. 이때 절대 쉬어라고 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말을 가로채어 집에 가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당연히 남편과 다르게 했죠. 이런 식으로 예비 동서를 엄청나게 험담했다. 다 해먹냐는 의사고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말이 돼? 당신은 왜 그걸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자존심도 없어. 우리 딸이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치료가 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어요. 병원 다녀도 차질 없는데 한 번만 굽혀 들어가 보자. 제가요. 시집살이를 무시키고 중간에서 잘할 것이다. 집안일은 다 내가 할 것이며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할 테니까 나를 좀 믿어주시라. 정말로 내 의견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약속을 받아들여 시골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기분이 나쁠 정도로 기쁘시더라고요.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힐 며느리가 생기기를 기다리셨나 봐요. 저는 결코 만만히 다루지 않겠으니까 걱정도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짐을 싸들고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딸과 남편을 데리고 시골로 들어섰어요. 순간 싫은 느낌이 들었어요. 워낙 싸가지 없는 예비 사위와 한몫중에 걸려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 딸아이한테 정신이 팔려있고 있던 한 가지가 생각났거든요. 결혼도 안 한 예비 사위가 왜 시골에서 살아도 되냐고 하는 게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예비 동서는 출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출근 준비한다고 급히 움직이고 있는데 예비 동서는 한가하게 누워만 있었죠. 제가 출근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예비 동선이 또 자기 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 축하 때문에 한동안 쉬려고요. 우리 언니 스케줄에 맞추려면 나 병원 출근 못해 병원만 들락거린다고 선택적으로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케어해줘야지. 이런 말로 넘어가서 예비 동선을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랑 예비 동선이 저 시킬까 봐 아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비 동선이 안방에 있는 장롱을 열어보래요. 장롱을 열어보니까 정리 안 된 옷과 오래된 옷들이 뒤엉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예비 동선이 저를 툭 치며 말했어요. 시댁 장롱이 이렇게 될 줄. 언니, 당신은 그때 무슨 일을 하셨나요? 내 말 맞아요.
엄마가 그쪽을 싫어할 만큼 놀고만 있다가 시어머니 집 청소도 하지 않아서 원 이러다가 갑자기 장롱 속에 있던 옷들을 모두 꺼내 저에게 하나씩 정리하라고 했어요. 제가 정색을 하자 어머님이 오셔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정리하는지 따지셨어요. 했는데 나중에 못 찾으면 어떻게? 라고 했더라고요. 어머님께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뒤에서 이러면서 너 지금 농담해? 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옷을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니? 친정에서 무얼 배웠냐? 라며 시어머니는 반박할 틈도 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며느리 동서한테 얘기했어요. 애가 맨날 찜질방 가고 목욕탕에 가니 내가 몸을 풀고 올만한데 왜 혼자 못 가니? 하면서 같이 가자고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실은 내가 다리가 아파서 혼자 못 가는 걸 알면서도 같이 가자는 말 없이 한 대목을 말았네요. 매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지 않은 게 그 이유일 수도 있겠죠. 한번 잘 들여다보고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님께 화를 냈어요. 남편은 급하게 도착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밥상을 차리고 계셨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나가려는데 서영에게 잘 부탁해 라고 말하고 나가셨어요. 그 말이 정말 서영이 생각해서 그랬던 건지 서영에게 참아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또한 남편은 땀을 흘리면서 제 도시물을 들고 나가셔서 이번에는 참아보려고 입을 꾹 다물고 밥을 씹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계란 반찬이 있는데도 그 손이 전혀 다가가지 않았어요. 예비 동서는 신나게 밥을 먹었던 분위기였는데 제가 먹는 모습을 더 망설여해 보였어요. 힐을 제 쪽으로 쳐다보았고 시어머니께서 물고 뱉은 계란을 쓱 밀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안 드세요? 이거 좀 더 드세요. 아직 살 많으니까 발라 드세요. 시어머니께서 먹다 뱉은 것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때 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솟았지만 겨우 참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남은 밥을 처리하는 게 취급을 받나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소중히 키워주신 딸이에요. 저가 맞받아치니까 예의 바르게 대해주세요. 또 남의 신세를 털어먹어야 하나요? 어우, 이게 무슨 일이고 어째서요? 어머님이 먹다 남긴 것은 더러워서 형제를 생각해서 챙겨주려고 들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밥을 왜 이리 조금 먹어요? 시집 사는 사람이 힘들다는 소문을 듣려고 그래요? 혹은 힘들다는 척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따뜻한 밥을 따로 가지고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냉장고에 있는 남은 반찬이나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형님께서 찬밥을 좋아하신다면 찬밥을 가져다 놓으세요. 맛있는 반찬이 멀리 두어져 있어서 제가 젓가락을 뻗어서 다시 가져오려 했었는데 그러자 예비 동서가 숟가락을 탁 하고 거기에 그만두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입고 계신 판 정장을 내가 샀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샀다고 말하자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입었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내 친정이 가난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이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 선생이어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누가 과도하게 선생을 교사라고 불러요? 과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형님을 보면서 교사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일어서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타인을 모독하는 말을 삼가해 주세요. 하길래 마지막으로 경고를 날렸어요. 저 지금은 우리 딸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 치료만 아니었으면 바로 박차고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마지막이에요. 저 예비 동서고 뭐고 머리 치자고 멱살 잡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소리를 백 지르더라.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손녀딸이랑 같이 쌍으로 마셔갔나? 내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서영이도 돌아버린 거 아니야. 그 순간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고함을 질러댔어요. 어머님, 선을 넘지 마세요.
어떻게 손녀딸 앞에서 그럴 수 있으세요? 부끄러우시지도 않으세요? 이러려고 저희 거예요. 지금 발언이 혼감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이혼당해 위자료 주는 걸 보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미쳐서 날 뛰더라고요. 애가 드디어 우리 아들이랑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어쩐지 우리 아들이 귀 한 번 못 펴고 있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모르냐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돌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랐는데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잘나신 아들이 저한테 이혼당해서 집안 난리 나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시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처음 보시겠죠. 깜짝 놀라셔서 벙찌어 계셔서 분이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물개 젓가락으로 떼질을 하며 말했어요. 저 이제 부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어머니. 돌아서서 본 적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면 남자도 출가인 걸 아시나요?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살고 싶다는데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시어머니는 뭐 이런 미친 것이 다 있냐고 말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욕을 한 것만으로 충분히 화가 나서 난 손주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딸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다래가 앞에서 올 수 없어서 식당으로 가는 동안 눈물을 참았는데 서영이가 먹고 싶다는 햄버거 주문을 기다리는 내내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딸아이가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꽉 쥐면 어떡하겠나 싶었어요. 없으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겠단 생각했어요. 예비 동서가 병원도 소개해줬으니 한번 다녀보고 앞으로 시댁과 연을 끊을지 결정해야겠죠. 아무래도 예비 동서 언니분과 우리 딸이 잘 맞는다면 시댁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시댁과 부딪힐 생각을 하니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밥도 넘어가지 않아서 딸이 먹을 때까지 멍하니 기다렸어요. 서영이가 햄버거를 다 먹은 것 같아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예비 동서 언니분과 인사를 하고 우선은 딸에 먼저 들어가서 상담을 마쳤어요. 몇 분 뒤에 서영이가 나오더니 예비 동서의 언니분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영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서영이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던 정신과 예비 간호사 동서 언니와 마주 앉았더니 겨우 상담 받으러 온 것처럼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동서 언니는 매우 불안해하며 말씀하셨다. 서영 씨,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동생인 유선이가 과잉 진료로 의사 면허를 취소당했어요. 환자들의 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돈을 받고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반복해서 속이는 짓을 했대요. 의사 면허 취소만으로도 충분했는데 환자들을 속이다니 마음이 참 몹쓸 것 같아요. 2번 물어본 결과 정말 제대로 들은 게 맞더라고요. 이승인, 더해서 동서 언니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유선이가 한 행동으로 아버님께 드러나서 온 힘을 쏟고 계신다고. 건너서 집안에서 수치라는 용어를 내쫓았어요. 내쫓을 때 돈은 다 빼앗고 집도 빼야 한다고 하셨대요. 당연히 유선이가 처음에는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유산이 전부를 저에게 넘기고 유선이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선이가 가진 돈을 다 줬다고 하네요. 아버지에게 전해드린 얘기에 따르면 유선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따로 알아봤는데요. 이때 예비 동생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손도 희미하게 떨리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긴장되어 손에 맺힌 땀을 계속 닦아내고 있었어요. 몇 초 뒤에 예비 동생 언니가 눈을 꽉 삐죽하고 외면하더니다. 감으며 말했는데요. 한순간에 노숙자 신세가 된 이후에 뉘우칠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의사로 속이며 다니는 거라고 했지만 그런 식의 행동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 같아요. 유명해서 그런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나를 내세워서 돈을 뜯어낸 것 같아요. 서영이 어머니의 막내분에게 한 행위처럼 결혼을 약속한 뒤에 안일하게 되면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 후엔 사고를 내거나 아픔을 표현하여 입원하는 척이나 유학을 떠난 척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예비 신랑이 돈을 빼앗은 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비 신랑의 언니분도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의 동생을 직접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유선하라고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재교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이러다가 사기죄 혼인 속이기에 연루될지도 모르니까요. 간음죄로 구소당한다고 말랐는데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이 말씀해 주신 거니 정확할 거예요. 예비 동생이라고 100% 이렇게 말했대요. 어차피 결혼 안 했는데 뭐 어때요? 마무리만 잘하면 자기가 사기당한 줄도 몰라. 이번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파면 돼.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면 의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쉬운데 왜 말렸는지 모르겠지. 나는 치과 의사로 일할 때 언니보다 못 벌고 일은 무진장 힘들었거든. 아, 내가 괜히 사기친 구 같아. 예비 동생이 자기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 정말 미친 것 같지 않나요? 언니분 말로는 예비 동생은 끝까지 말이 통하지 않았대요. 계속 자기보다 잘난 언니 탓을 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같았다는 건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언니분이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어요. 김하일이라는 대학 병원장도 당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대학 교수직도 맡은 적이 있어서 의사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김화일이라는 분은 저희 시아버지신데요. 갑자기 시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병원장이신 시아버지가 예비 동서에게 당했다니 믿기 어려웠죠. 제가 시아버지의 일소리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혼을 하셔서 시아버지의 이름과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집안은 콩가루 가문이라 할 만큼 은근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예비 동서를 만나 사기를 당해서 억대를 뜯겨 말 다한 거죠. 제가 놀라서 벙주가 있으니 예비 동서의 언니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어쩌다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 병원장이 유선이에게 해달라는 대로 돈도 다 주고 명품도 샀나 봐요. 유선이가 이러다가 진짜 결혼할까 봐 무서워서 갑자기 제 병원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제가 마침 병원에서 늦게까지 있었는데 유선이가 진단서를 위조하고 있다가 딱 뜰 거죠. 그날 처음으로 제 동생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선이는 말로는 그 노인과 결혼하기 싫어서 위조한 진단서를 들고 가려고 했대요. 갑자기 마음이 고장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말하려고 했다는 게 있죠. 아,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억 후 저 몰래 또 한 번 병원으로 몰래 들어가 진단서를 위조해버렸어요. 사기, 혼인사기까지 이런 문서 위조 작업을 능숙하게 처리하다니 정말 놀랍고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였죠. 겨우 시아버지 키한테서 벗어나 놓고 동생과 다시 작업을 하려고 우리 시댁에 들어왔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계속 인연이 이어진다니 봐요. 어떻게 예비 동서를 위조하는 작업 중인 남자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예비 동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에 정말 놀라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소름이 돋는데 예비 동서의 누나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의 동생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걸 당연히 두렵게 여겼죠.
예비 동서의 언니분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러다가 유선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제가 어떻게든 그 사슬을 끊어야 할 것 같아서 동생 핸드폰까지 뒤졌는데 해외 출장 중이라는 서영이 어머니가 시동생에게 문자로 알렸어요. 서영이 어머니와 시동생이 유선이랑 영상통화까지 하며 싸우다가 파혼했대요. 그런데 유선이가 시어머니는 파혼한 사실을 모른대요. 서영이 어머니가 시동생에게 문자로 사기꾼이라고 파혼했다고 보냈는데 유선이 애가 삭제해버렸다고 해요. 예비 동서 언니 말로는 이렇게 대해놓고 사기칠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뻔뻔하게 시댁까지 불러서 자기를 자랑하며 사기에 이용해 먹을 줄은 더더욱 몰랐다고 했어요. 사실 시댁까지는 안 갔어도 되는데 예비 동서를 멈추고 싶어서 갔다고 하죠. 이렇듯 되면 무시하거나 그냥 신고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그랬냐고 물었는데 예비 동서의 언니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어. 사실은 나 바람 피운 거야. 동생한테 그거 들켜서 약점을 잡혔거나 말려 하더라고. 나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결코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나중에 예비 동서의 언니분이 이건 아니라고 느끼고 자기 인생을 버릴 생각을 해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 해. 그래서 시댁에 왔고 예비 동서가 그것을 눈치채고 시댁에서 언니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 언니야, 설마 나 꿈을 저지려고 했어? 넌 청렴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 다 말씀드릴까? 언니의 명성이 떨어지는 게 겁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언니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해줄 수도 있어. 이런 공갈을 해대서 예비 동서의 언니분의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저희 딸 치료하러 왔는데 이런 폭탄 발언을 듣게 될 줄을 몰랐어요. 충격에 빠진 채 병원을 나오려는데 예비 동서의 언니분이 이런 말도 해줬어요. 집까지 찾아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미안해요. 무료로 서영이 치료해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제 점심시간이라도 쪼개서 꼭 서영이 치료 도울게요. 그리고 우리 동생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처럼 지금 자신만만해 보여도 약점이 잡히면 바로 꼬리를 내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이 예비 동서가 왜 저를 괴롭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며느리가 일 그만둬서 돈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아들에게 힘을 주지 않고 집안에 민폐를 끼치는 불효한 딸 같은 소리를 해서 저를 우습게 바라보는 상황이죠. 집안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보이는 시어머니에게 매달려 떨어지는 콩과물 없는 것은 없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 몇십 년 동안 많은 돈을 모아둔 풍족한 용돈으로 인해 상당한 돈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예비 동서가 어쩌면 그 통장을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비의 반응을 들어보면서 이런 예감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가서 바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져봤어요. 거기서 시어머니와 이혼한 시아버지가 찍힌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 예비 동서에게 바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가 다시 저를 향해 밥을 함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그가 다시 함께 밀어주고 싶다고 해요. 동서가 나를 개무시하는 말로 대답했어요. 뭐, 같이 좀 준비하자고. 결혼해도 형님 대접은 받을 생각하지 마셔요. 나는 의사고 그쪽은 밥순이야. 게다가 우리 둘 다 4살 동갑이잖아. 어딜 기어 오르려고 해? 가정주부인 저를 밥순이라 비하하면서 조롱하기 제가 이제 막 생각난 듯 박수를 짝 치며 아는 척을 했지요. 동서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야. 알겠어. 내가 이 시댁에서 유일하게 똑똑해 보여서 그랬구나. 근데 동서 말이 맞아. 내가 동서의 정체를 알게 됐거든. 동서 다녔던 병원 원장님 말이야. 이분이 맞아. 제가 예비 동서 앞에 가족 사진을 들이밀자 예비 동서가 개거품을 물며 난리를 쳤어요. 사람이 왜 여기 있어 하는지.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어쩌려고? 이 사람이 왜 예비? 처음에 동서는 깜짝 놀라더니
나중에는 주변 눈치를 보며 내게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냐고 정색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집 식구들 앞에서 예비 동서의 실체를 폭로했지만 준 것처럼 계속 읊어주더니 예비 동서의 얼굴이 새하의 예비 동서가 제 말을 끊고 제가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길래 병원장인 시아버지를 불러오겠다고 했어요. 결국 예비 동서가 입을 다물었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 식구들 앞에서 예비 동서의 끔찍한 정체를 다 말해버릴 수 있었죠. 시어머니 집 식구들은 믿을 수 없는 듯 멍하고 차가운 눈빛에 예비 동서가 날뛰며 소리쳤어요. 내가 사기꾼이라는 증거 있어. 나 진짜 의사였고 마음 먹으면 의사면허증 재교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사기로 고소당한 적이 없으며 아무도 나에게 그러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혼한 시아버지가 왜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해외 출장 중인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시동생이 동서쪽 근처에서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때 시동생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엄마에게 문자로 알렸는데 그것을 삭제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참지 못해 엄마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내가 사기꾼이라며 폄하를 받았어요. 한국에 가면 제대로 근면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기대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시동생이 내일 한국으로 입국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예비동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었죠. 다음 날까지만요. 자기를 낳아달라고 비는 예비동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침 9시가 되자 시동생이 드디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사기꾼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람은 제가 처리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나중에 꼭 밥 한 끼라 사드릴게요. 한 20분 뒤에 경찰이 올 거라고 해서 저는 시동생을 기다리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어요. 아니 왜 예비 동생한테 아버님이 병원장인 거 말 안 했어요? 시동생이 제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바람기가 심하잖아요. 여러 살림하고 있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전 그게 너무 창피해서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나 집안 볼 때 조건이요.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이 이렇게 어차피 우리 엄마의 재원에서 새 아버지가 계신데 말하지 않은 거겠죠.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예비 동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대꾸하는 것 좀 듣게. 하, 너도 그럼 사기쳤네. 쌤, 치자. 그러니까 나 신고하지 말고 놔주라. 마침. 경찰이 똑똑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자마자 문을 열어주었어요. 예비 동서가 어깨 위에 친히 외투까지 걸쳐주고 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해준 것인데 예비 동서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동안 못 살게 고냈던 게 미안하네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방 가면 저희 자리에. 의사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이 엉망이래요. 예비 동서가 간방에 가기 직전까지 사람을 꿰고 말로 하길래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파혼했다면 나이지 그리고 너 같은 의사는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돼, 빵에 있어야지. 복수를 여기서 끝내냐고? 아니에요. 예비 동서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길래 이혼까지 불렀어요. 경찰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힘없이 대답하고 있는 예비 동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비 동서에게 비겁한 두 얼굴을 신랄하게 다 까버리니까 이전 시아버지가 증인으로 서겠다 했어요. 증인으로 이전 시아버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비 동서의 징역이 바로 결정됐어요. 징역 사실이 결정된 후에 피해자들이 그 소식을 늦게 알게 되어서 교도소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유학 중이던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픈 동생이 세상에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비 동생이 있던 그 여자가 절 무시하는 불쏘시개를 마련해준 덕분에 어마어마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추가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뿌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왜 사람들이 영웅 심리를 갖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았어요. 하지만 제 영웅 심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는 딸 서영이에게 에너지를 아껴줘야 했거든요. 딸이 예비 동생의 언니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다행히도 제게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에게 너무 달콤한 순간들이었어요. 게다가 과외했던 학생의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간드셔서 다른 선생님을 구해야 했는데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돈을 2배로 주겠으니까 우리 아들만 봐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외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생 1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다른 학부모들도 소문을 듣고 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전보다 2배 더 벌고 있지만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예비 동서의 언니분도 서영이가 많이 좋아졌다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 이제 등교하기로 했거든요. 수입은 몇 달 전과 비교해서 보니까 제가 웬만한 의사 뺨칠 만큼 벌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제 통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고 숫자를 계속 세어가는 걸 보고 아무래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자랑을 했나 봐요. 노정 안 하려면 며느리에게 잘하라는 말을 한 게 아닐까 싶죠.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너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 며느라. 아유, 내가 미안하다. 걔가 사기꾼인 줄 몰랐어. 옛날에 차렸다는 치과도 보여주고 역시 언니도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속니? 내가 걔한테 홀린 것 같다. 너도 걔 언니 보고 혹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줘. 이때 난 어머님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을 대놓고 꼽아주었어요. 당신 진짜 아슬아슬했던 걸 알아? 내가 대놓고 노예 취급당할 때도 내 편 들어줄 듯 말듯 어머님 편 들어줄 듯 말듯 애매하게 굴더라. 나는 이혼을 통해 우리 딸과 혼자 키우는 중입니다. 상관없이 잘 벌어 알고 있고 남편은 역시나 제 편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맞장구를 쳐줬다고 해요. 미안해 보이겠지만 더 강하게 나서서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부족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보이듯이 대처했어야 했어요. 어머님께서 들으셨죠? 사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과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필요해서 사과하러 오신 거죠. 그럼 집 안내라고 말씀하세요. 집바닥을 빛나게 닦아 놓으시고 밥도 해보시고 옷장 정리도 하세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몇 우리 옷장 정리도 안 해줄 일은 없을 거예요. 돈에 미친 시어머니는 맹목적으로 집안일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가정부라도 되어서요.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친 건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삶의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간다면 쟤처럼 큰 코 다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여러분은 잃는 것 없이 얻어가는 행복만 있기를 바랄게요.